안녕.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규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제키 윌슨의 규제 정치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 종류하고요. 규제 종류에는 내용상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직접 규제, 간접 규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서 볼까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처음 이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팝 인젝션이 잘 안 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자율 규제에서 했고, 규제 방식에서 투입 규제, 과정 규제, 산출 규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규제는 왜 안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필요 없는 규제는 왜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치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제키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제키 윌슨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제로 인한 비용이 우리가 광범위하느냐, 광범위하다는 것은 넓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소하냐, 그렇죠? 이것은 규제로 인한 비용입니다. 보통 비용은 제가 피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한다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약을 못 사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비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광범위한 측면을 말하죠. 자, 규제로 인한 편익입니다.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편익이 광범위한 경우와 협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기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인간을 가정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편익보다는 비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비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편익은 소수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편익이 마치 공공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기적 인간들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임승차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꽤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반값 등록금을 우리가 한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는데요. 반값 등록금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등록금을 결정하는 우리 대학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대학에게 등록금을 내려라 뭐 이런 식의 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소수 대학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편익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맞죠? 소수이죠. 그럼 반값 등록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혜택을 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값 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들은 내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그 활동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뭐한다?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자, 규제로 인한 비용도 광범위하고 편익도 아직까지 제가 잘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익도 광범위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누리니까 종교 규제나 낙태 규제, 차량 19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부담하지만 또 차량 19제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문, 방송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있습니다. 공익집단이 이슈를 제기하고 최고 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수결 정치라고 그러죠. 다수가 찬성했을 때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정반대는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편익도 협소하고 비용도 협소한 경우를 말하죠. 됐습니다. 편익과 비용이 모두 협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됐죠. 노동자와 노사 규제. 규제를 하게 되면 노동자와 사람들 사이에 협소하게 발생하죠. 한약 규제는 한의사와 의사 사이에 협소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국 집단 간 타협의 산물이 정책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규제가 되겠죠. 노사 규제는 결국 노동자 집단의 힘이 세냐 사용자 집단의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중립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포획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과 편익이 협소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가시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이 다른 이익집단을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일반 국민들한테 아주 가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시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하고 대형 유통마트하고 경쟁했을 때 유통마트에 대해서 영업일에 대한 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자기들이 재래시장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 했던 것이 우리는 약소한 골목상권이다. 왜 골목상권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재래시장의 이익을 보다 가시적으로 잘 표현한 단어가 골목상권이죠. 이렇게 해서 정책의 가시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비저빌리티.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고객 정치입니다. 규제로 인한 편익은 아주 협소하게 발생하지만 비용은 아주 광범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진입 규제가 바로 여기죠. 진입 규제 또는 농산물 최적.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결국은 소수의 농민들은 편익을 누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국민 모두는 편하게 좀 저렴하게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편익은 소수의 농민들이 누리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수의 고객이 편익을 누리는 고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대추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약을 못 팔도록 진입규제하도록 하면서 약사 집단하고 국회의원하고 관료들 사이에 철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바로 전형적인 미시저론이죠. 이때는
이익 집단과 관료와 피기업 규제 집단 사이에 아주 공생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공생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공생관계, 잠깐만요. 공생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정반대는 이제 정책 기업가적 정치입니다. 환경 규제죠. 예를 들면 규제로 인한 편익은 다수, 이제 이게 중요해요. 편익은 국민 대다수가 아까 반값 등록금 이거 자꾸 처음으로 이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앞으로 작동법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은 국민 다수에게 나타나죠.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 그죠? 반값 등록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수가 편익을 누리게 되지만 소수의 대학 관련자들이 비용을 피해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누구에게나 다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기적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규제로 인한 편익이 공공재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집단행동 딜레마라고 해요. 집단행동.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이기적 인간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값 등록금이 모두에게 거의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기적인 인간들은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려고 합니다.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현상. 바로 이것이 집단행동 딜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극적 사건이 있고 정책 선도자, 정책 기업가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규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도자적 정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쉽게 놓으면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많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항상 제가 앞으로 표를 할 때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왜 다수결 정치, 대중 정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수가 찬성할 때 규제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종교 규제, 낙태 규제, 차량식 규제, 신문방송, 음란물 규제 등이 되겠고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코로나 규제가 전형적인, 그렇죠? 5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리지만 모두가 또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전형적인 우리 대중정치, 다수결 정치죠. 고객 정치는 소수의 고객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한 고객 집단들이 지대 추구 행위로 퍼이게 되면 공생관계가 흐른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진입규제입니다. 진입규제, 경제적 규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 고객 정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익 집단 정치는 확실한 비용과 편익을 누리는 이익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갈등과 타협에 의해서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성을 높이려고. 왜 가시성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 정책 선도자 정치는 거의 대부분 환경 규제가 여기에 수반됩니다. 배출가스, 원자력 발전 규제, 안전 규제, 위생 규제. 그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는 이 다수에게 편익이 되는 것은 이기적 인간들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단행동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적 사건이 필요하고 정책 선도자 또는 정책 기업가가 나서서 규제를 통과시켜야 되고 이 경우에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JQS의 규제장치 모양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이 바로 규제 역설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은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새로운 위험만 규제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험을 규제하게 되면 전통적인 과거의 위험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종 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하겠다. 그러면 한정된 인력들을 신종 범죄 규제에 집중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규제 영역이 업무가 소홀해지겠죠. 새로운 위험만을 규제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 위험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발전을 지연시켜요. 왜냐하면 최고 기술이다. 예를 들면 KPI라는 흔히 공인인증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그 당시에는 최고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사용해라라고 규제하면 더 좋은 기술이 만약에 등장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기업들은 이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를 쓰라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나와봤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 왜? 지금 이걸 쓰라고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라고 규제하면 오히려 더 기술 발전을 지연시킵니다. 됐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자한테 해가 됩니다. 자, 미숙년 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최저임금을 확 올렸다가 알바들이 대량으로 잘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을 누리면 오히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편의점 업주들은 요즘엔 아예 무인 편의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이제 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오히려 더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는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정보량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의무화된 것만 광고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 역사,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되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증가하고 소득 재분배를 최고 기술을 규제하면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량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공개 의무화를 해서 정보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의무한 것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보가 줄어드는 거죠. 최근에는 규제가 규제를 낳는 이른바 규제 피라미드, 규제의 타러 베이비 이펙트.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타러 베이비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에 A라는 부분을 규제하니까 사람들이 B라는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B라는 규제하면 C를 규제하고 또 D를 규제하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타러 베이비라는 미국 동화에 나오는 인형입니다. 인형, 토끼 인형인데요. 타르라는 끈끈한 물질을 묻혀서 토끼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 여우들이 이걸 봅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해서 안 떠지겠죠. 그럼 다른 여우들이 먹이다 싶어서 또 이거 물고 다른 여우들이 또 이것을 물고 또 다른 여우들이 또 이것을 물고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러 베이비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규제를 줄여야 되겠죠. OECD는 규제 개혁의 3단계로 규제의 양을 줄이는 단계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단계와 규제를 관리하는 단계. 그래서 양질 관리, 양, 질 관리 있습니다. 자,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제 일몰제, 우리나라에서는 5년, 규제를 만들 때는 5년 안에 일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를 들면 경우에 허용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파지티브 하죠. 그죠? 반대로 네거티브는 뭐뭐뭐 경우에는 금지한다는 거니까 이 단어 뜻 자체는 네거티브 한데요. 잘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요 상황에만 금지하기 때문에 바로 훨씬 더 네거티브 시스템이 국민한테 좋은 거죠. A, B, C인 경우에만 금지하니까 D의 경우가 등장했으면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근데 A, B, C의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D가 등장하면 이 A, B, C와 D는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은 노조를 가입할 수 있다. 노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하나 허용해서 파지티브한데 이 경우가 아니면 A, B, C의 경우가 아니면 만약 D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아예 노조를 가질 수가 없죠.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A, B, C 공무원은 노조가 금지된다. 그러면 D 공무원은 A, B, C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자체는 네거티브가 안 좋지만 네거티브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경우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래서 다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규제의 품질 관리. 규제 1단계를 통과하면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규제가 필요할 때 직접 규제보다는 다른 규제 됐습니다. 간접 규제, 탄소 배출권, 규제 협의, 정보 제공, 행정 지도. 그래서 이제 행정 지도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규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제 관리는 규제와 규제 사이의 상호 관계와 규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이 정도만 기억하시죠. 규제 사이의 상호작용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규제 관리 단계입니다. 통상 지금 이제 시간 많이 나오는 것은 단어 자체가 파지티브해서 좋아 보이지만 파지티브는 나쁜 방식이고 무슨 방식이 좋다? 네거티브 방식이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을 또 잘 안 되네요. 자,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 규제는 모르지 법령 아니에요.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합친 말이니까 법령은 아니고 법률로 온 거고 본질적 내용은 치면 당연하죠. 일몰제도 몇 년? 5년입니다. 5년. 규제 사전심사입니다. 바로 규제를 사전심사하고 그 규제 사전심사하는 방법론이 규제 영향분석이죠. 규제 심사는 45일, 15일 이렇게 특이하죠. 보통은 60일, 30일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빨리 필요하니까 45일, 15일, 45일, 15일 됐습니다. 자, 규제 영향분석은 규제를 하기 이전에 규제가 없으면 좋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규제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그렇죠? 더 분석합니다. 비용이 편익보다 많으면 아예 규제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규제의 총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규제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분석합니다. 그죠? 비용.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있으면 규제 안 하면 되겠죠.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느냐? 규제기획위원회.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규제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규제기획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헌법상 독립기관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국회, 대법원, 헌재, 감사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상 독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상 독립은 아니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규제개혁 기본법이 행정기관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기관에 적용되면 되지 이런 권력분립기관에 적용되지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좀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입법행정사법은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감사원도 규제개혁 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45일, 15일이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놓기도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없는 게 바로 규제기획제도, 규제법, 규제협상제도 등입니다. 자, 우리 규제총량제는 특이하죠. 법에는 없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총량이 뭐냐면 예를 들면 A 기관에게 너들은 규제 총량이 10개다 그러면 자 이번에 A 기관이 자기가 꼭 필요한 규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근데 지금 자기가 총량이 몇 개다? 10개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폐지하겠죠. 이 하나를 더 넣고 싶으면 그래서 합쳐서 다시 10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마 어쩌지 어떤 법을 하든 해서 11개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규제 총량제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시하고 있다는 거 됐습니다. 행정지도는 여러분들이 규제 대신에 하면 참 좋은 건데 됐습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민협력을 지도, 권고, 협조, 알선, 조언하는 행위죠.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다. 만약에 어디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면 이렇게 3명, 2명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서 만나세요. 이런 식으로 지도, 권고, 조언하는 거죠. 국민과 연계적 작용에서 일어나고요. 이걸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죠? 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지. 법적으로 자 제가 개고장을 발행하고 법률적으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언하고 권고하는 거죠. 조언하고 권고하는 거죠. 친구가 야 공부할 때 A라는 방법 한번 해보면 좋다. 근데 A라는 방법을 해서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친구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친구는 조언해 준 거죠.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해 준 거지.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언, 권고한 행위는 법적으로 내가 뭐 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행정 구제가 잘 안 돼요. 그죠? 구제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 지도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있습니다. 장점 보시면 행정 지도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많이 일어나고 유용성이 크죠.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 행정 지도가 많이 나고 입법 조치가 그때 못 따라오죠. 코로나 같은 경우가 금방금방 못 따라올 때 정부가 행정 지도를 활용하기도 하죠. 간편하고 절차 또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책임을 안 져도 왜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욱더 책임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영업을 하고 계는데 공무원이 와서 아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업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은 야 공무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그냥 권고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과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미시적인 암기예시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시장 실패를 봤습니다. 암기법에 보면 공부독불정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도 하고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규제는 규제의 양이라든지 규제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 광의적으로 민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큐리슨의 규제 정치 얘기도 우리가 봤고요. 공공재는 과다 공급설하고 과소 공급설을 쭉 봤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행정과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